2부 시작됐습니다. 네덜란드 긴축안 합의 실패로 정부의 굉장히 뒤숭숭했었던 하루였는데요. 유럽 증시가 급락한 만큼 우리 증시도 오늘까지 나흘 연속 밀렸습니다. 그러나 어제 오후장에 9원으로 뛰었던 기관이 오늘까지 사주면서 낙폭은 많이 줄어들었는데요.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도 중국장이 꺼짐과 동시에 같이 좀 불어났지만 결국에 어느 정도까지 매물이 제한적으로만 나오면서 시작은 낙폭을 종가상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960 종가로는 지켜낸 모습인데요. 정확한 종가 코스닥까지 확인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시황센터입니다. 상승 모멘텀이 부재한 가운데 유럽발 악재가 또다시 확산되면서 시장의 분위기를 회복하기에는 매우 버거워 보였는데요. 코스피 지수가 나흘째 하락했습니다. 자세한 일중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1950선까지 밀려나면서 장을 출발했는데요. 개인과 기관이 매수세를 확대하면서 장중 1970선을 회복하기도 했지만 프로그램 매물이 쏟아지면서 지수 재차 밀려났습니다. 하지만 오후 들어서 낙폭은 좀 줄인 모습인데요. 코스피 마감 지수입니다. 어제보다 0.41% 하락한 1964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수급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프로그램 매물이 3천억 원 넘게 출회가 됐고요. 외국인도 장중 매도로 전환하면서 7거래일째 셀코리아를 외쳤습니다. 하지만 오늘 기관과 개인이 시장을 지켰는데요. 기관을 통해서 오늘 1,900억 원이 넘는 매물이 유입이 1,900억 원이 넘는 매수 물량이 유입이 됐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입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유럽의 재정위기가 부각되면서 하락했는데요. 코스닥 지수 자세한 일중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지수도 1% 가까이 밀려나면서 장을 출발했죠. 장중 외국인 매수세 유입에 힘입어서 낙폭을 다소 줄이는 듯 했는데요. 재차 하락폭 키우고 490선까지 내준 모습입니다. 오늘 코스닥 마감 지수는요. 어제보다 1.5% 하락한 487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수급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했습니다. 기관을 통해서 300억 원이 넘는 매물이 출회가 됐고요. 오늘 외국인도 80억 원의 소폭 매도 우위 보였습니다. 이어서 환율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환율은 유로존 정치 불안이 불거지면서 하루 만에 1,140원대로 올라왔는데요. 하지만 수출업체들의 내고 물량이 꾸준히 출회가 되면서 상당히 좀 지지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환율은요. 어제보다 1원 30전 상승한 1,140원 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장중 상승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오늘 강보합권에서 128만 3천 원에 거래 마감했습니다. 오늘 현대차 2% 넘게 뛰어 올랐고요. 현대모비스도 4.12% 상승했습니다. 29만 500원에 거래 마감했네요. LG화학이 2.56% 밀려나면서 30만 5천 원에 거래 마감했습니다. 반면에 자사주 매입을 발표한 삼성생명이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상승했는데요. 오늘 3% 넘게 오르면서 10만 50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신한지주 반면에 약보합권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SK하이닉스, KB금융 모두 1%대로 밀려났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이 외국인과 기관의 매물 부담에 오늘 큰 폭으로 하락했는데요. 5.14% 밀려나면서 33,20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반면에 다음은 강보합권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안랩이 자사주 처분 소식에도 장중 상승 반전을 시도했지만 오후 들어서 낙폭 키우면서 하락했는데요. 오늘 4% 넘게 밀려나면서 122만 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포스코 ICT가 0.26% 오르면서 7,76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반면에 SK 브로드밴드와 SFA 1%대로 밀려났고요. 파라다이스도 3% 넘게 밀려나면서 오늘 9,43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특징 업종 및 테마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한 가운데서도 자동차 대표주들이 선전했는데요.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동차주가 오늘장 외국인과 기관의 러브콜을 받으면서 나흘 만에 상승했습니다. 쌍용차와 만도가 좀 부진한 모습을 보였지만 오늘 현대차 2% 넘게 뛰어올랐고요. 현대모비스도 4%대, 기아차도 강보합권에서 79,300원에 거래 마감했습니다. 코스피가 약세를 보이면서 오늘 증권주가 동반 하락했습니다. 증권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삼성증권이 2.62% 밀려나면서 52,1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미래에셋증권과 동양증권도 3%대로 밀려났고요. 오늘장 키움증권 5% 넘게 부진하면서 69,3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건설주가 오늘 기관의 매도가 집중되면서 하락했는데요. 건설주 살펴보겠습니다. 건설주가
네, 오늘 기관이 매도가 심했는데요. 대림산업은 검찰이 이해욱 대림산업 대표이사 부회장의 비자금을 내사 중이라는 소식에 대림산업 오늘 급락세 보였습니다. 장중 낙폭은 좀 많이 줄였지만 오늘 4% 넘게 하락하면서 10만 7천 원의 종가 기록했고요. 동부건설과 GS건설, 대우건설 모두 1%대로 밀려났고요. 동행건설 역시 8% 넘게 급락하면서 32,60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정유화학주가 외국인과 기관의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하루 만에 하락했습니다. 정유화학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SK이노베이션은 1.8% 밀려나면서 16만 3,50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LG화학 2.56% 밀려났고요. 금호석유 1.7%, 호남석유도 4.54% 밀려나면서 28만 4천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18대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면서 무상급식 확대에 대한 기대감에 관련주들이 오늘 급등했는데요. 푸드웰이 14% 넘게 상한가 기록하면서 4,77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신라SG도 2.78%, CJC푸드도 강보합권에서 오늘 거래 마감했습니다. OCI 머티리얼즈가 1분기 실적 어닝쇼크에 오늘 급락했습니다. OCI 머티리얼즈 12% 넘게 밀려나면서 51,9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부진한 오늘장에서도 선전한 종목들이 있습니다. LG전자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LG전자가 실적 발표를 앞두고 외국인의 러브콜을 받으면서 오늘장 강세 보였는데요. 4.93% 오르면서 78,7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자티전자가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과 전기차 생산공장 효과에 오늘 상승했습니다. 4.79% 오르면서 4,48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네오위즈 인터넷이 올림픽 게임 출시 기대감에 오늘장 강세 보였습니다. 5.63% 뛰어오르면서 15,0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마지막 종목입니다. 파미셀이 줄기세포 화장품을 중국에 수출한다는 소식에 오늘장 상한가 기록했습니다. 6,630원에 종가 기록했네요.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김혜선이었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프로그램 매물은 3천억 넘게 나왔지만 막판 기관의 매수도 매수인데요. 외국인이 7거래일 만에 소폭 막판에 매수 전환해준 것도 낙폭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아직 장이 완전히 종료되지 않은 중국 상해종합 증시도 밑골이 달면서 1% 안쪽으로 낙폭을 빠르게 줄이는 중입니다. 이제는 시장 둘러싼 이슈들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고 전문가들은 그 이슈에 얼마나 공감하는지 OX로 쉽게 확인해보는 시장 공감대 OX 코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할 텐데요. 동양증권 잠실지점의 정현우 대리님 그리고 솔로몬 투자증권 목동지점의 주대영 대리님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특별히 정현우 대리님은 처음 함께하시는 건데요. 어떤 이슈들을 갖고 오셨는지부터 화면을 통해서 확인부터 해봅니다. 네, 먼저 시장 공감대 첫 번째 시장 이슈로 유로존 급락, 이제 믿었던 중국마저 무너지나 유럽과 중국 이슈 짚어보겠고, 두 번째 프랑스 대선 악재는 앞으로도 향후 계속될는지 여부, 세 번째 나홀로 질주하는 자동차주들 2분기까지도 증시를 이끌 것인지, 마지막 오늘 밤에 애플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애플의 실적이 증시 상승 모멘텀에 대해서 애플 효과를 볼 수 있을지까지 미리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먼저 유럽과 중국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로존 급락, 믿었던 중국까지 무너지나. 자, 유럽과 중국에 대한 두 분의 전문가 걱정이 어느 정도인지를 먼저 확인해 봐야겠는데 OX부터 들어보죠. 하나, 둘, 셋 하면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걱정을 많이는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수 대리님, 유럽도 걱정 없다라는 생각에서 일단 네덜란드까지 거론될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네, 뭐 트리플 A 네덜란드까지 건들 줄은 뭐 상상을 못한 일인데요. 네. 뭐 일단 뭐 자세한 얘기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덜란드 이제 내각에서 총 사퇴를 했는데요. 그 네덜란드 마르크 코터 총리를 비롯한 내각이 총 사퇴하기로 결정을 했답니다. 이유는 이제 그동안 정부 예산을 한 150억 유로가량 줄이기로 했는데 이 부분에서 타협을 못했기 때문인데요. 여왕이 승인을 했기 때문에 조기 청순이 좀 불가피해 보인다는 점이 일단 그런 식으로 발달된 게 네덜란드 이제 뭐 트리플 A 그거 신용 등급까지 건들 수 있지 않나라고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좀 위기가 좀 강하게 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좀 살펴볼 게 이제 스페인인데요. 스페인 역시 2분기 연속 침체를 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마이너스 성장을 지금 가고 있다는 점이죠. 0.4% 정도인데 아직 수치상으로 그렇게 좀 미미하지만
모르겠습니다. 지금 유로존 국가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부러짐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증시 쪽에서 전일 뭐 독일 같은 경우는 3% 이상 급락을 했고요. 뭐 프랑스하고 스페인 쪽은 2% 이상, 오히려 독일과 프랑스 쪽에 부러짐이 강했는데, 이렇게 좀 묶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메르코지 쪽에 대한 그런 부분이 이제 좀 불확실성이 좀 부각될 수도 있다는 점. 뭐 좀 이따가 다시 뭐 대선 쪽은 이제 차근차근 다시 살펴볼 문제니까요. 그거 일단 넘어가기로 하고요. 그렇게 놓고 본다면 지금 이제 믿었던 중국까지 이제 불똥이 튀는 거 아니냐. 근데 여기에 또 일본까지 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 세계가 조금 뭐 재정 위기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저도 이제 좀 좋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지금 이슈들 자체들이 워낙에 좀 안 좋은 게 있기 때문에 좀 찬찬히 좀 살펴보면요. 그 HSBC에서 PMI를 이제 6개월 동안 50 아래로 이제 전망을 했다는 점이죠. 그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뭐 거의 최대니까 한 4년 만이죠. 거의 4년 만에 지금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 오히려 이런 게 중국 이제 내수를 진작시킬 수 있는 효과로 나타나지 않을까. 그러니까 보통 그 시장 참여자들의 공감대를 이끌어내려면 어떻게 됐든 뭐 지수 쪽에서 부러짐이 크게 있어야 된다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중국 쪽에서는 일단 뭐 좋게 보는 점이 아니냐. 지준율 뭐 인하 얘기 뭐 다시 나올 수도 있고, 뭐 재정 쪽으로 어느 정도 완화되는 모습 보여줄 수 있다라는 점. 그래서 이런 점을 조금 복합적으로 보면요. 일단 뭐 금요일 같은 경우 이제 유로존 국가의 불안 심리를 이용해서 1950선 테스트를 좀 받은 느낌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좀 아니지 않냐. 그래서 급락보다는 저점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해도 유의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니, 그런데요. 지금 중국의 1분기 경기가 저점이다라는 그 가능성을 높이는 지표가 여기저기서 오늘도 뭐 경기 선행지수 상승폭이 3월달에 좀 둔화됐다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때문에 그만큼 반대급부로 경기 부양책이 정부로부터 있을 것이다. 뭐 지준율 인하 얘기도 있지만 그 얘기한 게 언제입니까? 지금 계속 지표는 안 그렇죠. 좋고 부양책은 뭐 묵묵부답 아무 얘기도 없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GDP 쪽을 굉장히 좀 중요하게 봅니다. 1분기 GDP가 지금 8.1% 11년 내 최저치라는 점은 분명. 근데 그 이면에 있는 게 이제 유가 상승이거든요. 석유라는 자원을 갖고서 활용하는 정유화학 쪽의 실적이 좋아지는 면도 있지만 분명히 제조업 쪽의 원가 상승 부담. 뭐 중국은 아시다시피 전 세계 이제 굴뚝, 뭐 공장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자꾸 성장률이 떨어진다는 거, 분명 중국 쪽에서 자생적으로 긴축 재정을 해야죠. 그렇지만 그걸 이제 바꿔서 다시 좀 지준 인하라든지 여러 가지 부양 효과를 내게 되면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그 유로존에 처음에는 유로존에 대한 거의 히든 카드로 중국이 제시됐는데 요즘 조금 꼬랑지를 내리는 모습, 좀 약한 모습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증시에 조금 나타나지 않나. 그래서 일부러 더 증시를 좀 강하게 부러뜨린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게요. 말씀 잘하셨는 게 유럽은 처음부터 좀 문제거리였고 미국 지표가 이제 좋아져서 아 그래 미국에 기대가면 되겠다라고 했는데 중국도 좀 힘이 없고 최근에 또 미국도 영 옛날의 미국이 아닌데 그래도 크게 뭐 유럽, 중국 합쳐서 걱정을 많이 안 하시는 이유 어디에 있나요? 일단 중국을 보시려면은 미국과 유럽을 다 같이 보시는 것도 좋겠지만 지금 중국은 숨겨진 의도가 있습니다. 이번 중국이 이제 가을이면 시진핑으로 정권이 이체가 되는데 예. 최근에 중국의 행보가 굉장히 특이합니다. 일단은 지금 주제가 중국만 좀 무너지냐인데 사실 중국은 이미 무너져 있었죠. 이제 살아날 수 있느냐가 문제인데 시진핑이 가기 전에 지금 시진핑이 정권을 잡으면 10년입니다. 그 전에 지금 후진타오가 10년을 해왔는데 중국 정권 교체라는 것 자체가 서열이 2위가 1위로 올라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후진타오는 시진핑에게 많은 걸 몰아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게 눈에 보이는 것이 일부러 경제 성장률을 떨어뜨려서 발표를 하고 4월 3일 날 외국인 적격 투자 한도를 300억 불에서 800억 불로 대폭 늘렸습니다. 지금 뭐 한 6개월 전, 7개월 전에 중국 본토 펀드가 굉장히 붐을 불었었는데 지금 그때가 300억 불이었다면 지금 800억 불. 거의 2배 가까이 지금 외국인 적격 투자 한도가 늘어난 상태고, 저번 주죠. 이제 중국이 1일 위안화 변동폭 확대를 1%까지 또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네. 이건 이제 적극적으로 외국인의 투자를 받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받기 전에 중국은 자신감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이미 많이 숨겨진 호재들이 있지만 그것들을 밀어내고 있다. 시진핑이 정권을 잡기 전까지. 그리고 중국의 지준율 인하가 계속 기대감을 불러일으키지만 중국은 막상 미국이 양적 완화를 하기 전까지는 지준율 인하를 하기가 힘듭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달러와 위안화의 각축 구도에서 스스로 탈락하는 거기 때문에 네. 미국이 달러를 푸는 만큼 위안화 지준율 인하를 할 거기 때문에 그거는 계속 기다려야 되고요. 일단 먼저 모멘텀은 미국에서 나올 거다. 그리고 중국은 중장기적으로 지금 강한 모멘텀이 있다. 예. 네, 지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미국의 경기 부양 카드가 나온 다음에 이제 중국도 부양 얘기가 나올 거고 그 시기는 아마 중국의 정권 교체가 예상되는 한 10월 정도 가을이 될 거다. 예, 사실 이제 지준율 인하는 QE3가 발표가 되면 거의 바로 같이 있을 것 같고요. 예. 다만 이제 그 뒤부터 경제 성장률을 적극적으로 끌어올리거나 아니면 뭐 부동산 경기를 좀 푼다거나 네. 이런 강력한 경기 부양책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자, 유럽 얘기를 우리 정현우 대리님으로부터는 상세하게 듣지 못했는데 곧바로 이슈 두 번째 얘기하면서 합쳐서 좀 여쭤볼까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 프랑스 대선 악재 계속된다 여부인데요. 자, 프랑스 대선에서 지금 좌파가 정권을 잡을 것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신재정 협약 다시 한번 짜야 된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자, OX를 통해서 프랑스 대선 관련해서 두 분의 우려 정도를 한번 확인해 보죠. 하나, 둘, 셋. 네, 그렇다. 대선 악재가 계속된다. 프랑스 대선 악재. 역시 우리 처음 출연하신 정현우 대리님도 그런 의견 주셨는데, 정 대리님의 전반적인 유럽에 대한 뷰, 프랑스는 좀 걱정을 하시네요. 그래도. 예, 지금 프랑스는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독일과 네덜란드, 프랑스가 함께 이제 뭐 메르코지부터 시작해서 네. 네덜란드도 굉장히 독일의 긴축 방식에 대해서 해답을 같이 했던 국가인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잠시만요. 예. 그 올랑드 후보 같은 경우에 지금 굉장히 후보가 되면은 증시가 많이 빠질 걸로 보고 있지만 올랑드 후보 역시 지금 죽어가는 유로존을 살리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좀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 뭐냐면 긴축보다는 성장으로 가겠다는 거죠. 지금 이 성장이라는 것 자체가 독일은 계속 성장하려는 나라들을 성장 말고 긴축을 해라. 긴축을 해서 재정 적자를 메꿔라는 뜻인데 지금 네덜란드가 어제 부채 비율이 70%가 넘어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원래 65%였는데 그만큼 긴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부채 비율이 늘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경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그렇죠. 예. 긴축만으로는 도저히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리기가 힘들다. 그래서 오늘 네덜란드 총리가 아까 주대현 대리님께 말씀하신 것처럼 사퇴를 한 거고 그러면 지금부터 유럽이 지금까지 맺었던 신재정 협약이 다 무너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예. 하지만 이제 6월에 올랑드 후보의 또 대통령이 되더라도 총선이 있죠. 만약에 올랑드 후보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굉장히 지금까지 신재정 협약을 전부 다 가위질을 한다. 그러면 또다시 유로존은 급락을 할 수밖에 없고 국민들은 또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총선에서 대패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올랑드 후보가 할 수 있는 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5월 6일 결선 이제 투표가 있기 전까지는 네. 올랑드 후보가 지금까지 모아놨던 좌파 투표를 더 끌어올리기 위해서 계속 독일에게 거슬리는 말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5월 6일까지는 이건 흔들린다. 올랑드 후보 말 한마디 한마디에 장이 계속 흔들릴 거로 보고요. 네. 막상 결선 투표가 있고 나서 결론이 나게 되면 어느 정도 진정이 될 걸로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럼 적어도 우리 증시, 국내 증시 입장에서만 본다면 5월 6일 프랑스 결선 대선 투표일까지는 조금 유럽발 악재 얘기가 나오겠네요. 예. 예, 좋습니다. 뭐 역시 비슷한 좀 놀리세요? 네, 뭐 네. 너무 자세하게 말씀해 주셔서 저는 뭐 조금 다른 쪽으로 해석을 하겠습니다. 일단 예. 5월 6일이 국내 그 변동성이 극대화될 수 있는 옵션 만기주거든요. 아, 예. 그러니까 이벤트가 겹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일 같은 경우 뭐 9포인트 빠져서 1960선대에 조금 안착하는 모습,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장중에 뭐 중국 때문에 조금 흔들리긴 했습니다. 하지만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4월 달에는 변동성이 좀 극대화되기에는 힘들지 않나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금일 같은 경우 뭐 기관들이 좀 많이 물건을 사주면서 지수를 좀 방어하는 느낌도 있었고요. 뭐 그런 얘기 하긴 좀 싫지만 그래도 뭐 드레싱 효과도 어느 정도 기대를 해야 되지 않나, 뭐 미리 작업을 해놓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점도 보입니다. 뭐 게임주 쪽에서 강하게 부러지면 오히려 금일 같은 경우 삼성전자, 애플 실적 발표 때문에 미리 좀 땡겨놓은 감도 있고요.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대선을 놓고 보면 분명히 좌파가 됐든 우파가 됐든 뭐 누군가는 뭐 당선되겠죠. 분명 그러면 정책 이슈에 대한 이벤트는 소멸되기 때문에 그 전까지 이제 불안정한 국면에서 어떻게 대응하냐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오히려 저 같은 경우는 5월 1일이 또 이제 근로자의 휴무기 때문에 그런 빡빡한 일정 속에 하루 쉬는 게 과연 이 국내 증시 호재일지 악재일지가 좀 더 궁금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중국도 이제 노동절로 이제 한 3일 정도 시장을 하는데요. 중국보다는 오히려 유로존 리스크가 더 크기 때문에 대선 5월 6일 대선
저는 개인적으로 국내 지금 대선 날짜도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는데 프랑스 거부터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 6일 전후에서 옵션 만기까지 겹치면 좀 변동성 극대화돼서 좀 악재가 드러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아니, 우리 국내 그 대통령 선거는 12월 19일인데요. 그때까지는 특히 5월 6일 네. 이전까지는 저점 매수 관점으로 전략을 세워보면 좋을까요? 아까 급락은 없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일단 그 전에 부러지면 오히려 저점 매수가 맞다고 보고요. 예. 그 전에 좀 버틴다, 시장이 좀 버틴다는 느낌이 있으면 오히려 악재일 가능성이 더 크다라는 점, 그렇게 인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뭐 비슷한 의견 프랑스 대선에서 또 주셨기 때문에 우리 정현우 대리님도 5월 6일 유로존 얘기가 계속 나오는 구간 동안의 전략을 좀 세워주신다면요? 저는 5월 1일을 굉장히 이제 노동절이지만 5월 2일 날 네. 그러면 그날이 굉장히 큰 변곡이 될 수 있다고 보고요. 수요일이죠. 예. 예.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어떤 기술적 지표 때문인데 그거는 뒤에서 얘기를 하고요. 5월 1일 되기 전까지는 증시는 빠지거나 횡보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주식을 사기보다는 현금 비중을 많이 늘려야 되고요. 네. 이번 달 말까지는 계속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팔 수 있는 주식은 팔아서 현금을 확보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 전략이기 때문에 더 기대가 됩니다. 우리 정현우 대리님은 근로자의 날 쉬고 나서 수요일 날 굉장히 중요한 변곡이라고 미리 힌트를 주셨습니다. 자, 세 번째 이슈, 나 홀로 질주하는 자동차주 2분기 증시 이끄나 오늘 자동차주는 싹 올랐죠. 자, 두 분의 자동차주에 대한 전망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OX판 들어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네, 2분기 자동차주 증시 이끌지 않는다. 두 분이 오늘 처음 만나시는 걸로 아는데 이렇게 똑같은 의견이신데 정 대리님 오늘 첫 출연이신데 자동차주가 많이 오른 날 나오셨습니다. 네. 근데 2분기의 자동차주가 좀 그냥인가 봐요. 예, 제 생각에는 지금까지 삼성전자, 화학, 뭐 자동차 종류, 뭐 차화정이랑 삼성전자인데 이것들이 어떤 그룹 아니면 뭐 업종으로 묶인 게 아니라 결국 성장주였습니다. 이 실적이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들이었고요. 네. 예, 지금 제가 볼 때 저번 주부터 기업 애널들이 보고 있는 1년 동안의 코스피 기업들의 실적 추정 상향치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삼성전자랑 차화정이 올라올 때는 그 실적 추정 상향치가 계속 줄어드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은 대부분 희소 가치로 움직이는데 실적들이 굉장히 빠지는 와중에 삼성전자와 차화정은 실적이 계속 올랐다는 거죠. 그렇지만 2주 전부터 시작해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올해 이제 3, 4분기면은 실적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일 겁니다. 그렇다면 실적 증가는 더 이상 시장에서 희소하지 않다. 그러면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차는 더 이상 중심이 되기는 좀 힘들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자동차는 많이 올랐죠. 오늘 독일 내에서 수입차 현대차, 기아차가 1등을 했는데 네. 지금과 같은 상승을 계속하리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삼성전자가 꺾이기 전까지 얼마나 좋은 뉴스가 많았습니까? 그렇기 네. 때문에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 이런 식으로 보셔도 될 것 같고 자동차의 실적 상향이 점점 둔화될 거다. 그러면 지금까지 말했던 가격이 굉장히 비싸게 보일 날이 얼마 안 남았다고 보고요. 화학이랑 전자랑 같은 모양을 갈 것 같습니다. 예. 아니, 그러면은 그 자동차의 메리트가 전반적으로 쑥 실적 좋아진다는 종목이 늘어나니까 실적이 굉장히 좋다 하는 자동차는 좀 덜 이뻐 보일 수 있다 이런 논리인데 뭘 계기로 좀 꺾일 가능성이 지금까지 주식을 많이 해오셨으니까 경험치로 봤을 때 높습니까? 혹여나 내일 모레 실적 발표 기점은 아니겠죠? 실적 좋아질 수 있습니다. 이제 전자 같은 경우에도 서프라이즈하게 실적이 나왔지만 결국 그 다음날 고점을 찍고 빠지는 것처럼 현대차, 기아차는 지금 기대감이 너무 많습니다. 물론 지금 퍼나 PBR을 대비하면 비싸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퍼나 PBR들이 전부 다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올해 순이익을 가지고 한다는 거고요. 네. 현대차, 기아차가 흠집이 날 거라고 제가 보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사서 이 주식으로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느냐고 보면 제가 볼 때 자동차는 답이 아니고 특히 이번 질문이 이제 2분기에 대안이 자동차냐? 그렇죠. 그거는 이제 절대 아니라고 보는 거죠. 예, 절대 나왔습니다. 주대영 대리님 굉장히 강력한 짝꿍을 만나셨는데 주대영 대리님도 절대 2분기에 차는 예. 절대입니까? 총알 피하다가 대포 맞은 거 아닌지 지금 조금 걱정스러운데요. 최용 대리님이 총알 네, 그런 것 예. 같아요 지금. 예. 보고 그러니까 계신데. 예, 현대차를 제가 실적에 대해서는 언급드릴 수 있는 부분은 다 언급해 주셨으니까 생략하도록 하고요. 기술적으로 좀 짧게 살펴보면 급하게 올랐다는 점이죠. 실적이 그만큼 좋은 회사라면 싸게 잡기 위해서 천천히 정비율로 올라가는 게 적당한 수준인데 금일 같은 경우도 좀 꺾이다가 갑자기 반등하는 흐름,
지난번에 애플이 한번 크게 꺾였다가 그 다음날 급반등하면서 다시 한번 잡아줬는데 그 갭을 다시 메꾸고 흘러내려왔습니다. 그런 식으로 볼 때 일단 차익 실현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기관 쪽이 될지 외인 쪽이 될지 모르겠지만 네. 그들의 눈에는 이제는 팔아야 될다라는 점. 그래서 정영욱 대리님하고 저는 같은 의견 내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자동차가 아니라면 혹시 이걸까요? 예, IT에 대한 얘기 마지막 이슈로 한번 짚어볼 텐데요. 오늘 밤 애플의 실적이 나옵니다. 우리 증시 상승의 모멘텀이 될지, 뭐 특별히 3천을 깨지 나스닥 상승에도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다 맞물려 있으니까요. 소위 애플 효과 될 날까에 대한 두 분의 의견 OX를 통해서 역시 확인해 보죠. 하나, 둘, 셋. 뭐 애플 효과 별로 모멘텀 없을 거다. 모멘텀 없을 거다. 끝까지 오늘 답을 같이 하시는데, 자, 이번엔 주대용 대리님이 먼저 좀 살펴주시죠. 네, 어닝 애플 서프라이즈 쪽, 예. 얘기도 있던데요. 뭐 삼성전자가 어닝 서프라이즈 냈죠. 네. 그러니까 분명히 낼 겁니다. 어닝 서프라이즈 낼 건데 제가 보는 조금 안 좋은 점은 일단 일회성 회계 처리 비용이 들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점을 좀 부정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계연도로 따졌을 때 금년 이제 9월 30일 날 3년간 이제 100억 달러 하고 자사주 매입 쪽 그리고 2.75달러 주당 2.75달러 배당금이 7월 1일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충당금으로 할지 일회성 비용으로 할지에 대한 부분이 조금 힘든 부분인데요. 저는 일단 애플에 대해서 기술적인 반등 위치가 들어왔다는 점이 오히려 어닝 서프라이즈를 볼 수 있다라는 점이죠. 하지만 그게 나스닥 증시를 이끌 수 있을지는 또 모르겠습니다. 국내 금일 증시처럼 삼성전자와 현대차가 받치고 뭐 게임주나 뭐 증권주들이 무너지는 식으로 증시는 안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기대보다는 개별적인 종목에 대한 접근만이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싶습니다. 예, 아니 그러면은 내일 애플의 어닝 서프라이즈는 날 텐데 우리 증시까지 훈풍은 안 올 거다. 뭐 이런 얘기세요? 근데 제가 보는 관점에는 뭐 나스닥 선물 정도 플러스 나오면 뭐 강보합 이상에서 좀 시작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는데요. 그건 네. 이제 장중에 좀 희석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애플 효과 약간 장 초반은 강할 수 있겠다.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셨습니다. 끄덕끄덕 하시네요. 왜 끄덕끄덕? 예, 저도 주대영 대리님이랑 같은 생각이고요. 예. 이제 서프라이즈하게 실적이 나온다면 뭐 똑같이 이제 삼성전자처럼 잠깐 올랐다 다시 빠질 것 같고요. 야. 생각보다 낮게 나온다면은 나스닥이 오히려 많이 빠질 수 있지 않을까. 네. 아니 어닝 서프라이즈면 좋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닝 서프라이즈 저는 주식을 볼 때 이제 항상 예상치보다 많이 나오냐 작게 나오냐가 중요한데 예상치가 얼마입니까? 지금 예상치를 뭐 제가 정확하게 지금 숫자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네. 예상치보다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전자가 저희가 서프라이즈가 나왔죠. 그러니까 애널이 가장 많이 봤던 실적보다도 더 많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밀렸던 거는 기대치가 지금 너무 크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애플에 지금 찾아보니까요, 컨센서스 시장이 기대하고 있는 주당 순이익 EPS는 한 10달러가 조금 못 되는 정도인 것 같습니다. 애플의 움직임과 내일 우리 IT, 국내 증시 전반적으로 좀 짚어봐야 될 텐데,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서 시장 공감대는 좀 일단락 짚고요. 내일장 전망과 전략 들어보죠. 네, 먼저 주재영 대리님, 이제 박스권은 좀 깨지는 걸까요? 어째 하단에서 테스트를 하는 분위기네요. 근데 그 3개월 동안 저도 지겹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네. 2050을 밴드 상단으로 제시했었고요. 1980선을 밴드 하단으로 제시했습니다. 그 밑에 있는 1970선, 60주선이 포진되어 있는 1년 평균에서 지금 지지력 테스트가 나와야 되는데 오히려 저항 라인으로 지금 제시되는 것 같습니다. 금일 1970선을 상회하는 흐름이 잠깐 나오긴 했지만 밀리는 모습이 있었는데요. 저는 그래서 지금 일단 현금 확보화 전략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5월까지는 분명 확인해야 될 이벤트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5월 6일 대선도 물론 있고요. 5월 10일 날 그 옵션 만기일도 있고 이벤트들이 많다는 점. 그리고 5월 1일 근로자의 날로 휴무 때문에 저희가 이제 방송을 화요일 날 출연자이기 때문에 못 하는데요. 그래서 2주짜리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5월 1일에 출연 안 하시니까 되게 좋으신가 봐요. 뭐 아까부터 계속. 예, 요즘에 좀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증시가 워낙에 좀 힘들기 때문에 좀 쉬었으면 좋겠어요. 뭐 이게 들어가면 종목들이 물리는 종목이 다반사이기 때문에 일선에서 영업하기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지금 같은 장은 깨지지 않으면 다행이란 말이 나돌 정도로 좀 선방할 수 있는 종목군들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삼성전자하고 현대차 쪽으로 매기세가 몰리면 다른 종목들로 뭐 부러지는 게 굉장히 셉니다. 그렇죠. 뭐 정유화학 쪽 뭐 거의 테러 수준으로 빠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좀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적 발표가 지금 계속 나옵니다. 금요일도 LG 디스플레이 예정돼 있는데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는데 나왔어요. 나왔나요? 예. 네, 그래서 지금 일단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보다는 어닝 쇼크 쪽이 더 가깝지 않나라고 보고서요. 저는 일단 보수적인 접근 전략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무엇보다 기대가 되는 것은 정현우 대리님의 전략입니다. 5월 1일 날 두 분이 이제 화요일 짝꿍이시기 때문에 출연은 안 하시지만 5월 2일이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다. 그 이유는요? 일단 지금 요 차트 잠깐 네. 보시겠습니다. 제가 지금 2월, 5월, 8월, 11월, 2월 이렇게 3개월마다 그냥 무조건 1일 날로만 종선을 지금 그어놨습니다. 예. 밑에는 이제 추세 지표죠. 이제 MACD 오실레이터고요. 네. 일단 시장을 보면 뭐 60년짜리 콘트라 TF 파동, 10년짜리 주글라 파동 이렇게 있지만 짧게 보면은 저희에게는 이제 선물 옵션이 있습니다. 이제 옵션 시장이 국내 거래량이 세계 1위가 된 적은 좀 오래됐고요. 요즘 특히 선물 옵션과 포지션으로 시장을 분석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 자체에 대한 순환 주기로 시장을 요즘 평가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지금 단순히 11월, 2월 이렇게 해가지고 각 1일만 뒀는데 지금 주가 변화와 혹은 주가가 급락을 하지 않는다면은 지금 오실레이터 같은 경우에 추세가 확연히 바뀌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거를 뭐 근본적으로 논리가 어떻냐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지금 제가 2010년 9월까지만 보고 있지만 방송을 보시는 분이 지금 코스피 차트가 있다면 3년, 4년을 그어봐도 대부분 들어맞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식을 반드시 퍼, PBR 이런 아니면 기술적 분석인 이런 것들로만 평가를 해야 되느냐. 지금 2년 이상 시장이 이렇게 들어왔다면 저희는 조심을 해야 된다. 그럼 이제 5월 1일, 2일이 이제 변곡이겠죠. 네. 그렇게 되면 시장이 크게 바뀔 수 있다는 거고 지금 오실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쳐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제가 지금 보는 건 어차피 FOMC 오늘 밤에 있겠지만은 앨런 부의장이 추가 부양책에 대해서 부정적이기 때문에 나오기 힘들고요. 네. 중국 지준율 인하는 추가 부양책이 미국이 안 하면 하지 않을 겁니다. 네. 그러면은 5월 초까지는 지금처럼 계속 지지부진하거나 아니면 계속 빠질 것 같다. 그리고 5월 초가 되면서 뭐 어떤 긍정적인 호재, 뭐 지금 프랑스나 이쪽의 분위기가 안 좋기 때문에 고점을 막기 위해서 미국이 추가 부양책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럼 저는 중국도 곧바로 할 거라고 보거든요. 예. 그런 그러면 일단 이슈들로 반등이 나오죠. 예. 그 전까지는 아까도 그러셨지만 빠지거나 횡보하거나 남은 예. 4월은 네. 예,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다 이제 4월 달에 대해서는 예, 장이 좀 안 열리면 오히려 내 종목 수익률을 지킬 수 있을 정도로 유리한 상황. 조금은 4월 달이 힘들 것도 같습니다. 여의도 쪽 시각도 그럴까요? 삼성증권의 박승진 선임연구원 불러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박스권 하단 테스트 들어가던데 내일은 더 빠지면 안 될 텐데 오늘 밤에 애플 실적 나온다면서요. 전략 미리 세워주십시오. 예, 오늘 뭐 4일째 주가 하락했습니다. 뭐 2000선 내준 후에 또 부진한 흐름 계속적으로 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뭐 1950선에서 70선까지 등락을 좀 거듭한 후에 결국은 이제 가운데 63포인트에서 좀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뭐 유럽 불확실성들이 좀 계속적으로 좀 그 악재로 좀 영향을 좀 주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 좀 계속적으로 나타나면서 일단 뭐 1950선 부근에서 그 다시 한번 좀 지지력 테스트가 지금 발생하지 않을까 좀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121동 평균선 뭐 자리한 위치이기도 하고요. 일단은 제 1월 연초에 그 나타났던 주가 급등 이후에 1차적으로 좀 저항선이 되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일단 기술적으로는 조금 지지력 테스트, 뭐 심리적으로도 좀 그 의미 있는 지수대이기 때문에 일단 한 번 정도 그 스탑 시켜주는 그런 지수대가 되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해보고 있고요. 지금 일단 뭐 저 펀더멘탈이나 이제 이런 부분들 같이 봤을 때는 그 최근 시장을 좀 위축시키고 있는 그 주요 배경이 일단 정치적 이벤트들 이런 부분들이 좀 주가 되고 있다는 점에 일단 좀 그 포인트를 좀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좀 경기와 실적이라는 좀 펀더멘탈 요인들은 좀 견조한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는 부분들 그렇기 때문에 또 주가가 좀 저점을 다져가는 흐름들이 좀 곧 나타나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고 있는 건데요. 일단 현재 뭐 글로벌 경기 전망에서 좀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들 역시 중국이랑 유로존입니다. 어제 뭐 유럽 PMI 또 예상치 하회하고 또 부진한 모습 나타나긴 했지만은 역시 또 이는 뭐 어쨌든 뭐 재정 위기 극복해가는 과정에서 이미 예상되었던 부분인 것 같고요. 중국 같은 경우 일단 뭐 중국 경기 모멘텀 둔화가 일단 뭐 중국적 관련주들 약세까지 또 유발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은 역시 이제 전반적인 분위기들 이제 뭐 글로벌 경기 전반적인 분위기를 봤을 때는 일단 중립 이상의 효과들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 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의 경기에도 일단 완연하게 좀 경기 회복세에 좀 이어지는 부분들 있고요. 또 한국 같은 경우 또 이제 한국을 비롯해서 이제 글로벌 경기 역시 금년 상반기 중에 좀 바닥을 확인하는 쪽으로 좀 확인하고 반등하는 쪽으로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지난주 IMF가 일단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한 부분 역시 또 그 모멘텀 측면에서 경기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 이런 부분들 좀 증거가 될 수 있겠고요. 일단 뭐 예상보다 약한 그 중국과 유로존의 경기 모멘텀 부분 남아 있긴 하지만은 상저하고의 일단 좀 경기 흐름들 이어질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경기에 대한 우려가 가장 크게 부각되는 시기인 것 같고요. 하반기로 갈수록 이런 부분들 완화되는 쪽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또 유럽발 불확실성으로 좀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상쇄되고 있긴 하지만은 기업 실적 역시 또 좀 더더욱 좀 견조한 흐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연초 이후 꾸준히 낮아진 눈높이 때문에 일단 오히려 뭐 모멘텀 측면에서 봤을 때는 긍정적인 흐름들 좀 계속 좀 이어지고 있는 상태고요. 뭐 현재 실적 발표함 미국 쪽이 좀 더 특별히 또 특히나 이제 더 좀 견조한 모습 나타나고 있는데, 현재 그 실적 발표한 미국 S&P 500 기업 중에서 1분기 실적이 예상치 상향 기업들의 좀 비율 자체는 그 지난주 72.5%까지 높아졌었는데 현재는 또 80%를 넘어가는 수준까지 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실적 모멘텀도 충분히 좀 그 주가 좀 주가 지지선 좀 만들어주는 쪽으로 좀 버텨주지 않을까, 좀 버팀목으로 좀 기대를 해보고 있는 상태고요. 따라서 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기적으로 좀 1950선에 대한 지지력 좀 한번 기대해 봐야 되는 시점을 좀 보고 있습니다. 업종 선택에 있어서는 오늘 뭐 나타났던 모습들에서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신제품 출시와 실적 모멘텀 좀 기반 두고서 자동차 IT 쪽 업종 대표적 쪽으로 좀 비중 가져가는 전략을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아까 실적에 대해서는 상향 조정이 되는 좀 분위기라 이익은 오히려 시장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얘기를 해주셨지만, 간밤에 애플 실적이 또한 관건이고, 오늘 장 마감 이후에 나온 LG 디스플레이는 1년 전보다는 적자 폭이 많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역시 시장의 눈높이보다는 낮았다는 평가인데요. 내일 IT주들 힘을 좀 쓸 수 있을까요? 예, 역시 뭐 IT주들 일단은 애플 효과가 좀 계속적으로 좀 시장에 좀 영향을 좀 줄 수 있는데요. 애플 같은 경우도 일단은 IT 쪽에서 지금 그 흐름 자체가 그렇게 크게 나쁘지 않을 것을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4월 초에도 일단은 이미 한번 또 애플 같은 경우도 기대가 한번 좀 꺾여 있던 그 흐름이 좀 나타났던 상태고요. 근데 전반적으로 지금 눈높이들은 한번 좀 이렇게 낮춰진 상황, 그 실적 발표 시즌이 오기 전에 한번 또 꺾어놨던 상태이기 때문에 모멘텀 측면에서 본다면은 주가에 그렇게 좀 나쁜 영향보다는 좀 중립 이상의 좀 효과를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주가도 이미 살짝 빠져있는 자리, 실적이 아주 나쁘지만 않다면 시장에는 중립 이상의 재료일 것이다. 애플 실적에 대한 전망 또 영향력 들어봤습니다. 삼성증권 박승진 선임연구원의 분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순서는 수익률 펀치 시간입니다. 두 분이 이제 한 주 동안 어떤 종목으로 수익률 대결을 펼칠지 한 종목을 공개를 받아보는 시간인데요. 오늘 먼저 오늘 최영욱 대리님이 함께 하시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주대용 대리님의 지난주 성적표만 공개를 좀 받아보고 싶습니다. 살짝 웃으시는데 지난주 다음 언급하셨죠? 네. 예. 이렇게 자신이 없으세요. 자, 결과를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다음에 지금 수익률 보니까 한 0.4% 정도 수익이 아주 소폭만 났는데 시장 좀 어려웠지만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괜히 핑계 대기 위해서 복선을 계속 깔았던 것 같습니다. 종목 요즘 들어가면 깨진다 그랬는데 다행히 좀 안 깨졌네요. 네. 일단 제가 투자 포인트로 본 건 온라인 광고 쪽에 대한 매출 증대 기대가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선방할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60일선 위에서 수비 부위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직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11만 7천 원 정도 선에서는 손절 라인 잡고 대응해도 무난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다음에 대한 저희가 AS였고,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새로운 짝꿍을 만났기 때문에 주대용 대리 대 정현우 대리의 대결이 되겠습니다. 어떤 종목으로 두 종목씩 준비하신 모양인데요. 준비하셨는지 화면을 통해서 먼저 볼까요? 먼저 주대용 대리님이 이번 주에는요, LS 그리고 J콘텐트리를 준비하신 모양입니다. 그리고 오늘 첫 출연하신 정현우 대리님은요, 밤새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삼성 테크윈과 매일 유업을 갖고 오신 것 같네요.
네, 어려운 시장 상황 속에서도 지난 한 주 보내면서 다음으로 소폭 수익을 오히려 내신 주대용 대리님부터 오늘 LS J콘텐트리 추천하시는 이유 듣기로 할까요? 네, LS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뭐 국내 88개 계열사를 거느린 LS그룹의 지주회사입니다. 일단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지주회사 쪽으로 뭐 경기 방어주 성격도 어느 정도 좀 띄고 있으니까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 회사가 거느리고 있는 업체들이 이제 전선 사업 쪽하고 산전 사업 그리고 엠트론 사업 쪽인데요. 전선 쪽은 이제 전선 전력 통신 쪽을 담당하는데 그렇게 수익성이 좋은 건 아닙니다. 오히려 임대 사업 쪽으로 해서 특화된 부분도 좀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보다는 이제 수급이 조금 좋아질 수 있다라는 점, 그 개선 기대감 때문에 갖고 나왔는데요. 외인과 기관의 이제 대결 종목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좀 카운팅을 해봤는데요. 4월 9일부터 금일 1시까지 현재로 따졌을 때 기관이 57만 주 정도를 매수해줬고요. 외인들이 74만 주를 팔았습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어디선가 뭐 개인도 물량을 좀 샀겠죠. 그게 이제 차트에 좀 녹아있는데요. 차트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꾸준히 팔았습니다. 지금 외인들이 꾸준히 팔고 기관들이 꾸준히 사주면서 이렇게 바닥을 일단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멀리 끌고 가는 전략보다는 지금 60일선과 이격이 높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반등을 줄 때 8만 원 이상까지는 어느 정도 노려볼 수 있지 않나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요. 목표가는 82,000원, 손절 라인은 74,700원 제시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J콘텐트리인데요. 중앙일보 계열사로서 JTBC 종편 보유하고 있는 전통적인 미디어 그룹입니다. 신문 발행 쪽에서 방송, 영화, 출판 쪽으로 사업 다각화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멀티플렉스 보유했습니다. 전국 475개 스크린 보유해서요. 영화에 대한 관심이 높은 분들은 J콘텐트리라는 회사를 조금 아실 것 같습니다. 제가 목표가로 제시된 건 3,970원이고요. 손절 라인은 3,200원인데요. 제가 가장 좋게 보는 차트의 흐름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60일선 위에서 꾸준히 수급 개선이 들어오고 있다는 점, 기관들의 손바뀜이 이때 짧게 일어났습니다. 이때 짧게 일어나고서 다시 지금 기관들이 들어온다는 점, 분명히 1분기 쪽에 그 기관들이 손바뀜이 일어났기 때문에 지금 보유하는 기관들은 좀 중장기적으로 보유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요 라인 정도만 돌파해주면 무난하지 않을까. 목표가 3,970원, 손절 라인 3,2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시장이 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4월 달 좀 어렵겠지만 시장은 그래도 LS와 J콘텐트리는 괜찮지 않겠느냐. 특별히 다음 주를 타겟팅해서 두 종목을 선정해 주셨습니다. 주대용 대리님은 이 두 종목 가운데 한 종목만 압축을 해서 대결을 펼쳐야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고민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첫 출연하신 정현우 대리님이 삼성테크윈과 메일기업 갖고 오셨는데 삼성테크윈은 오늘도 2%나 올랐네요. 예. 지금 삼성테크윈은 다들 아실 거기 때문에 뭐 자세한 내용은 생략을 하고요. 작년에 IT 경기가 안 좋으면서 실적이 깨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올해 이제 작년부터 시작해서 IT 경기가 조금씩 살아나면서 지금 뭐 반도체 뭐 장비라든지 이제 부품들이 지금 경기가 살아나고 있고 테크윈의 가장 큰 문제는 사업 분야가 너무 많다. 좀 지저분한 사업 계열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들이 지금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 발 플랜트에서 지금 압축기를 또 수출을 하고 있고요. 압축기 매출도 지금 굉장히 빨리 느는 상태인데 아까도 계속 같은 말씀을 드리지만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는 예상치를 계속 상회하는 실적이 나오는 종목들이 이제 서프라이즈한 종목들입니다. 오늘 삼성테크윈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예상치를 초과해서 나왔죠. 아마 2분기도 그렇고 3분기도 그럴 거라고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계속 서프라이즈하게 나오는 종목 중에 하나다. 그리고 테크윈이 그 실적이 상향되는 것 중에서 가장 기울기가 가파르고요. 그래서 삼성테크윈을 편입가는 이제 시초가로 하고 목표가는 7만 원, 손절가는 6만 4천 원으로 하겠습니다. 예. 근데 보통 이렇게 60일선에서 지지받고 21선을 뚫어서 길게 양봉을 뽑은 날, 그 다음날 시초가에 사도 비싸게 사는 건 아닌가요? 사실 비싸죠. 뭐 2, 3일 전에 샀으면 더 싸게 샀겠지만 예. 지금 종목들을 고르기가 워낙 쉽지 않고 실적 상향되는 종목들은 제가 뭐 꾸준히 매매를 해왔지만 이 정도 선에서 오히려 더 가속도가 붙습니다. 개인들이 실적이 얼마나 나왔는지 확인을 하고 들어가는 것도 있고요. 오늘 실적 발표가 나왔기 때문에 약간 시들해진 감은 있는데 시장이 지금 종목 찾기에 혈안이 돼 있기 때문에
테크윈이 지금 이 자리에서 반등이 나오면 오늘 또 거래량도 많아졌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 정도는 뭐 조정이 나올 수 있겠지만 이게 일주일 싸움이니까 예. 제가 볼 때 반등이 한 번은 크게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삼성테크윈은 7만 원까지 불러주셨습니다. 일단은 조금 비싸게 사더라도 내 시초가에 걸자라는 의견이었고 나머지 한 종목 매일 유업이네요. 매일 유업은 일부러 코스닥에서 한 종목을 골랐고요. 코스닥이 지금 많이 빠지는데 코스닥을 아예 버릴 수는 없습니다. 코스닥 안에서 실적 모멘텀이 뛰어나면서 올해 안에 강력한 이제 이슈가 있는 종목들을 골라내서 뭐 끌고 가거나 아니면 뭐 매매를 할 수도 있는 건데 매일 유업 같은 경우에는 다들 아실 겁니다. 우유를 파는 회사인데 이 조제 분유 시장에서 작년에 문제가 조금 있었습니다. 여기서 예. 안 좋은 것이 나오면서 좀 주가가 많이 빠졌고요. 실제로 조제 분유가 수익성이 굉장히 뛰어난 사업인데 여기서 매출이 쿡 깎이니까 이제 실적이 이제 많이 깎였고 그래서 종목도 역시 많이 빠졌습니다. 그런데 매일 유업이 지금 1분기부터 회복이 지금 그 조제 분유에서 살아나고 있고 2분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좀 살아날 것 같은데 단순히 이제 실적만 가지고 보는 것보다 매일 유업이 이제 알로엔루라고 유아복 시장을 또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규모가 큰데 잠깐 불러드리면은 국내 266개 매장이 있고 매출액이 2,150억에 영업이익이 한 100억 정도 나오는 회사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놀라운 거는 올해에만 벌써 중국에다가 150억 수주가 들어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매일 유업이 중국에서도 유아복으로 굉장히 잘 팔린다. 물론 이제 뭐 베이직하우스나 락앤락처럼 중국 관련주로 넣기에는 매출액이 좀 작지만 중국에서 생각보다 잘 팔리고 있습니다. 매일 유업이. 네. 그런데 이 제로투세븐을 올해 하반기까지 상장할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 유업은 지금 가격으로 보셔도 썩 나쁘지 않은 가격이고요. 실적이 계속 상향되고 있고 상반기에 이제 IPO도 있으니까 뭐 매매하실 분들은 매매를 하시고 좀 들고 가실 수 있는 분들은 쭉 들고 가셔도 되는 종목이 아닌가 합니다. 네, 차트 보면서 가격 설명 들어볼까? 왠지 좀 뉘앙스는 장기 종목 같은 그런 느낌인데 중장기. 사실 그 매일 유업이 그 거래량이 작기 때문에 한 번에 많이 사실 수 있는 종목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일선 영업에서 계속 매일 유업을 가지고 매매를 하는데요. 지금 같은 시장에 안 빠지면서 3% 4% 올라주는 종목들이 굉장히 소중합니다. 그렇죠. 매일 유업이 지금 상황에서 제가 볼 때 빠지진 않을 것 같다. 그리고 조금씩은 계속 오를 것 같다고 보고요. 지금 장에서 4% 5% 오르면 사실 팔아야 됩니다. 근데 매일 유업은 지금 일단 뭐 퍼나 PBR로 봐도 굉장히 싸고 상반기 IPO 기대감이 분명하게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부각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사셔서 장기로 들고 가셔도 매우 좋죠.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목표가 2만 원 얘기 매일 유업에 대해서 한번 들어봤는데요. 자, 이제는 주대영 대리님이 고심을 좀 끝내신 것 같아요. LS와 J콘텐트리 가운데 대결을 펼칠 한 종목은요? 예,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종목은요, J콘텐트리입니다. 뭐 다른 말씀 안 드리고요. 그 종편의 양강 구도로 이제 도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MBN과 함께 양강 구도인데요. 저희 집에 제가 이제 김 작가님이라고 부르는 저희 어머니가 계시는데 그 아내의 자격이라는 드라마가 이번에 종영을 했습니다. 거기 작가님. 그건 아니고요. 집에서 항상 드라마를 보시기 때문에 작가보다 더 작가스러우세요. 예. 그런데 이번에 그 종영했는데 그 방송을 보고서 자비를 들여서라도 연장 방송을 시켜야 된다라고 강하게 어필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시청률이 좋다라는 점, 분명히 이런 게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시청률이 좋다는 건 광고 소득이 극대화될 수 있고 뭐 그런 시각으로 저는 보는 겁니다. 그래서 MBN과 함께 JTBC 종편 채널의 양대 구도로 해서 J콘텐트리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주대영 대리님은 최종적으로 선택을 LS가 아닌 J콘텐트리로 하셨고요. 그에 반면에 오늘 정현우 대리님은 삼성테크윈과 매일 유업 가운데 어떤 네. 종목으로 하시겠어요? 삼성 테크윈으로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실 것 같아요. 역시 뭐 주식시장의 영원한 테마는 가격과 실적인데요. 지금 뭐 주가 가격으로 봐도 싸고 실적이 또 어떤 종목들보다 빠르게 상향 추세에 있기 때문에 네. 매일 유업은 또 좀 장기로 가야 되는 종목이라 삼성 테크윈으로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주대영 대리님이 웃을 것인가, 다음 주에 정현우 대리님이 처음으로 웃을 것인가, 저희가 대결 종목 다시 한번 정리해서 보여드립니다. 네, 주대영 대리님은 LS와 J콘텐트리를 가져오신 바 있고요. 그에 반해서 정현우 대리님은 삼성테크윈과 매일 유업을 준비하셨는데 최종적으로 한 종목 선택으로는 주대영 대리님은 J콘텐트리로 그리고 정현우 대리님은 삼성테크윈으로 대결을 펼치겠다고 압축해 주셨습니다. 가격을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주대영 대리님이 선택한 종편 양강 중에 하나 제이콘 텐트리는요. 일단 매수가를 내일 시초가로 하고 목표가는 4,000원 부근으로 잡아주셨습니다. 기관도 중장기로 이 종목을 들고 갈 가능성이 높다고 하셨습니다. 이번엔 정현우 대리님이 최종적으로 선택한 종목 삼성테크윈을 좀 볼까요? 일단 오늘 이미 실적이 예상치를 상회해서 급등한 가운데도 내일 역시 시초가에 사서 일주일 만에 7만 원 갈 수 있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실적이 예상보다 더 빠르게 좋아지고 있는 종목 삼성테크윈이었습니다. 네, 제이콘 텐트리냐 삼성테크윈이냐 수익률 누가 더 많이 날지 다음 주 이 시간에 결과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대영 대리님, 정현우 대리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서울현대신문 전문가 방송 샘플러스가 투자 전략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청개구리 사단 양순모 전문위원님께서 시장이 알려주지 않는 비밀이란 주제로 강의를 하실 모양인데요. 오늘 토요일입니다. 4월 28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장소는 하이투자증권 송파지점. 예, 그리고 참가비는 무료라고 하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전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애플 실적 챙기세요. 고맙습니다.